안녕하세요. 여기서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영동군 심천면에서 자연재배 탄소순환농법을 실행하고 있는 이강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선 오신 분들이 궁금한데요. 저는 영동에 귀농한 지 이제 6년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논산에서 논산 딸기가 유명하잖아요. 주작목이 이제 논산은 딸기인데 딸기 재배 한 5년 정도 계속 이제 자연 재배에 관련된 거는 개인적으로 연구를 계속 해봤고 전체적으로만 올해 한 12년 차 정도 귀농해서 농사 경험이 있고요. 저의 늘 주제는 이제 자연재배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실패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 일본에서 시작된 탄소순환농법이라는 자연재배 방법을 제가 접하고 나서 모든 게 이제 그동안에 실패하면서 많이 기회비용을 치렀는데 많은 부분이 탄소순환농법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고 이제는 이제 제가 의도하는 대로 목표하는 대로 농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뭐 농사하는 사람 입장으로 같이 이제 한국 농업의 현주소에 이제 몸담고 있는 농민들로서 제가 이제 뭐 강의 경험은 별로 없지만 같은 농민 입장에서 저는 이제 탄소순환농법 연구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연구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교류회라는 각자 이제 시행을 해보고 각자 느끼고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자기가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교류회 모임을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해보자 해서 계속 봄 가을로 진행을 해보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그동안 저희가 모임을 못 가졌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교류회는 아니고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탄소순환농법에 대해서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마련이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우선 제가 오신 분들 몇 명이 좀 궁금한데요. 다 농사 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예. 유기농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유기농 아니면은 관행농사 하시는 분. 나머지는 이제 농사 시작하신 분들, 귀농 귀천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유기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제일 많네요. 사실상 이 탄소순환농법은 엄밀히 말하면은 진짜 유기농, 오리지널 유기농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제 농법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행농이냐, 유기농이냐, 자연농이냐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관행농은 화학비료, 농약 사용하는 농법, 기존에 우리가 쭉 해왔던 농법이고 거기에 비해서 유기농은 사실상 기준이 좀 애매한데요. 한국식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유기농이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오리지널 유기농에서는 좀 거리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크게 이제 저는 12농법과 무시비농법, 무시비농법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연농법인데 크게는 유기농도 12농법에 해당되고 또 더더군다나 한국에서 추구하는 유기농이 보다 더 관행농 농산물보다는 안전하지만 토양을 살린다거나 또 지속 가능하다는 주제로 보면은 해당이 안 되는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유기농. 더더군다나 이제 이따가 이제 자료에서도 설명드릴 건데 우리나라의 농정이라는 게 아직은 좀 후진적이에요. 나라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전 세계 10위 이상으로다가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에 관련된 농정에 관련된 모든 것은 아직도 후진적이고 특히 농산물에서 선진 농업 국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 특히 질산염에 대한 그 기준치가 국내에는 아직 없어요. 잘 알다시피 질산염은 체내에 들어오면은 아민이라는 단백질 계열과 반응해서 1급 발암물질 니트로소아민으로 전환이 돼서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제 청색증, 블루베이비 증후군, 또 나이 든 분들에게는 뇌로 전이되는 혈액에서 헤모글로빈하고 결합돼서 치매, 알츠하이머를 유발하게 하는 물질인데 이게 적을 땐 문제가 없는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물질이 돼서 대부분 유럽 선진국들은 이 채소, 특히 채소의 질산염의 농도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기농 체제, 아까 지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더더군다나 이 옥천이라는 지역이 이 대청호를 끼고 있어서 여기서는 뭔가 우리가 현재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유기농의 한계 이거를 탄소순환농법이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탄소순환농법을 좀 잠깐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목차에서는 탄소순환농법이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론보다도 실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실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다룬 주제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소순환농법은 이게 애초에 발견된 거는 브라질에서 발견됐는데요. 하야시 유키미라는 일본 교포가 브라질에서 이제 아가리쿠스라는 우리말로는 실령버섯이라고 하는데 이 버섯을 노지에서 이 메주덩어리 같이 배지를 땅에 붓고 거기서 이제 버섯을 재배하는데 버섯을 재배하고 나서 후작으로다가 채소를 심으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비료 퇴비 안 해도 잘 되는 것을 착안해서 이게 왜 잘 되지? 라는 궁금증을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자연 재배 방법으로다가 이제 버섯이라는 사상균이라는 버섯균이 2차 미생물로 토양 내에 미생물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주어서 작물이 무시비료도 잘 큰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하야시 유키미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월간 일본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야시 유키미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시로유지 박사라는 분이 두 분이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다시 정립을 했어요. 근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으로 드리면은 제목이 농법의 말이 탄소 순환 농법이라고 지금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 기존의 농법은 질소 순환 농법이라고 하는데 생소하죠. 지금 우리가 유기농이든 관행농이든 농법은 질소 중심의 질소 순환 농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농사하고 있는 논밭을 떠나서 임야나 들판은 아무 시비 없이 식물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산에 가면은 낙엽이 지고 부엽토가 쌓여 있어서 아무 사람이 손을 안 대도 나무들은 혼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이렇게 요즘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탄질비라는 CNB를 다 알고 계실 텐데 논밭 외에 자연에서는 탄질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토양 내에.
근데 탄소와 이 질소의 그 관계를 유기농이나 관행농이나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것이 어떤 그 농사에서 특히 미생물이나 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연구되어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탄소전환농법에서는 이 점에 그 특히 장점이 있습니다. 탄질비가 높게 가져가는 임야에서는 병도 없고 무시비료도 작물이 잘 자란다는 것을 아가리쿠스 버섯 재배하면서 이제 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다가 이제 그 질소 중심이 아니고 탄소 중심으로 우리가 농사를 할 경우에 무시비료도 되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그 병 해충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그런 점을 발견했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2004년 10월 아주 유명한 잡지 농문 하시는 분들에게는 현대농업이라는 월간 현대농업 그 2004년 10월호에 이게 소개가 되고 일본에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지금은 꽤 많은 분들이 탄소순환농법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잡지를 보고 한국에 소개된 기사를 보고 관심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탄소순환농법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기존에 이제 그 아마 기적의 사과 김우라 씨의 그 기적의 사과는 소개가 많이 돼서 자연농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일본에서 시작된 자연농법에서는 이제 그 예술자연농법이라는 예술자연농법은 이제 선무농법이라 해가지고 무경운, 그 다음에 무농약, 그 다음에 무투입,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 그 특징인데 탄소순환농법은 그 무투입은 아닙니다. 버섯 배지 중심으로 다 막대한 양의 유기물을 투입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예술자연농법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예술자연농법에 저도 이제 초기에 그 시작을 한 게 예술자연농법이라는 자연재배를 시작했는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무투입, 그 경운하지도 않고 유기물도 넣지 않고 그대로 땅에다가 정물을 심어서 재배해서 이게 잘 자란다는 게 아마 열에 하나, 100에 하나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탄소순환농법은 원리상 탄질비를 높게 가져가고 유기물을 버섯 배지 중심으로다가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산에 그 낙엽이라든가 잔가지, 그 다음에 썩은 고목들 이런 그 아주 탄질비가 높은 최소 뭐 70, 뭐 한 150 뭐 이렇게 되는 탄질비가 높은 유기물들을 버섯균이 1차로 그거를 분해하고 그 다음에 버섯균이 분해해서 자잘하게 이제 그 분해된 유기물들을 2차 미생물, 방성균이라든가 이런 미생물들이 그걸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자연적으로다가 이게 탄소 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밭에다 적용하면은 아마 그동안 이제 화학 비료나 퇴비에 의해서 땅이 많이 이제 망가진 그런 논밭들도 4개월 정도면은 제가 해보니까 이게 마치 그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 접종해가지고 부풀어 오르듯 땅이 꽤 금방 회복됩니다. 그 가장 큰 천병은 탄소순환농법에서 사상균이에요. 버섯균이에요. 버섯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의 임야 조건처럼 버섯균이 제일 먼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미생물들 특히 발효균 우점에 방성균이라든가 이런 유익균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버섯 배지 사상균을 제일 먼저 그 중심으로 가져가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기존의 관행보다도 많은 수확량을 보장을 하고요. 뭐 2배 이상. 그 다음에 무방제 무십이라고 했는데 탄소순환농법에서는 수확량이 2배 이상. 그 다음에 무십이 무방제가 가능하다. 사실 어떻게 이것만 봐도
꿈의 농법이죠.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실제로 이게 되는가? 그랬더니 브라질의 이제 기후하고 토양의 문제가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이제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 텐데 아마 그 입단화라고 그러죠. 그 땅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모래알갱이처럼 이제 그 입단화되는데 브라질에서는 3m까지도 이게 실제로 봄이 들어가고 포크레인으로 파서 보면은 뿌리가 3m까지도 막 내려가 있고 작물 뿌리들이. 근데 굉장히 그 땅이 우리보다는 좀 조건이 좋아요. 비옥하고 미생물들도 기후가 겨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1년 내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잎단화의 속도도 빠르고 작물이 자라는 그 속도도 빠르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모함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이게 작도층이 얇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보다도 한 1m, 2m씩 화산재가 많이 깊숙하게 쌓여 있어서 잎단화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브라질이나 일본만큼은 우리가 그 정도의 수확량은 안 나오더라. 또 빠른 시간 내에 땅이 입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효과는 있어 봤어요 제가. 그 문제는 그 무방제하고 이제 무시비가 가능한가인데 특히 그 무방제에서 병은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해충인데 벌레가 날라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 아무튼 제가 한 5년, 6년째인데 지금 6년째 실행 결과 그렇습니다. 그 무방제까지 가능하면 좋겠는데 살균제를 칠 일은 거의 없어져요. 그 원리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해충에 관련돼 가지고 뭐 노린제라든가 뭐 이제 나방이 날라와서 이제 그 뭐 청벌레가 생긴다든가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근데 상당히 적어진다 그것도. 이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탄소순환농법이라는 얘기는 질소순환농법의 어떤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질소순환농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탄소순환농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개념적으로 많이 충돌해요 머릿속에서. 근데 이 탄소전환농법 특히 자연재배로 이제 전환을 하면은 유기농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퇴비나 비료, 유기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학비를 안 쓰기 때문에 퇴비를 주로 이제 시비를 해서 작물을 키우는데 퇴비를 주지 마라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워해요. 작물이 어떻게 크냐 그러면, 그죠? 뭘 줘야 먹어야 클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개념적으로 혼돈을 하고. 근데 탄소순환농법은 기본적으로 유기물을 미생물이 분해해서 그 양분을 그러니까 작물을 시비농법 특히 그 질소순환농법에서는 농부가 식물에게 작물에게 먹을 거를 주어서 키운다는 개념이면은 탄소순환농법은 농부가 직접 식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농부는 오로지 내 땅에 내 밭에 미생물만 키워요. 미생물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제공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그래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훨씬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해충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또 시비를 직접 하지 않고 작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오리지널 유기농이죠.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차이가 질소순환농법에서 농부가 직접 16가지의 양분을 직접 다 관리하면서 먹여주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농부는 한 발 더 떨어져서 미생물만 관리하고 미생물이 작물을 키우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들 아마 작은 텃밭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두 개의 농작물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굉장히 일단 맛있습니다. 왜 맛있냐면 식물이 필요로 하는 그 현대농업에서 가르치는 16가지 양분을 키우는 게 뭐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수경재배입니다. 지금 토양에서 토양과는 다시 말하면 토양 내 미생물을 완전히 배제하고 비료로만 키우는 수경재배. 그 수경재배 농산물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삼하고 산삼을 비교하는데 산삼은 탄소순환농법에 전형적으로 사람이 전혀 관여 안 했죠. 지가 알아서 크고 미생물하고 공생해서. 인삼은 질소순환농법이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뭐 빨리 자라고 늦게 자라고 수확량을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걔가 가지고 있는 약성의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지금 녹색혁명이 5, 60년대 우리나라에 이제 비료로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증산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서너 배씩 농작물이 이제 수확량이 많아졌는데 그 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하던 농산물들 그거를 비교해 보면은 예전의 농산물들이 확실히 맛있었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머릿고개에 궁하니까 그게 맛있었겠지 하지만 과학적으로 아까도 이제 일본 자료들 보면은 미네랄, 각종 미네랄, 비타민, 양분들이 수경재배로 작물을 재배하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미생물들이 이 자연재배 아니면 이제 임야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자란 미생물들하고 공생해서 자란 것들은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약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굉장히 맛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질소순환농법으로 재배를 하면은 수확량은 많아지는데 병이 많아지고 맛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수확량으로 매달릴 일은 아니죠. 지금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아주 고령화, 노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제일 큰 관심사가 건강이고 먹거리예요. 바른 먹거리에 대한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열리고 있는데 농법의 한계로 인해서 지금 뭐 사 먹을 만한 먹거리가 뭐 변변하게 없습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 맛있는 농산물이 별로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뭔가 차별화된 농산물을 내가 생산할 수 있으면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제 농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 연구도 해야 되고 저 혼자 농산물 손이 한계가 있으니까 팔로에는 굉장히 제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유기농의 그 지금 방식의 유기농이라고 그러면은 글쎄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출산염에 대한 기준이 생길 거고 또 소비자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체제의 유기농으로는 아마 붕괴될 수도 있어요. 유기농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확한데 탄소순환농법은 그런 제가 봐서는 명백하게 이게 차세대 대안이고 가장 그동안의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첨단 농법이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그 탄소순환농법의 사실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특징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탄소와 질소, 아까 이제 CNB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사하시는 분들 이 탄질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고 계시나요? 탄질비, 탄소와 질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그 기존의 농법에서는 원리적으로 그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단적으로 말하면 농사에는 정도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당연한 것처럼 농사에 정답이 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말들 많이 하시죠. 그 얘기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답이 있죠. 근데 농사가 너무너무 이게 그 생명을 다루는 일이 작물이 식물이라는 게 명확하게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미생물 같은 경우에 정답이 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탄소전환농법의 요걸 한번 보세요. 탄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질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거를 아시면은 탄소전환농법을 안 하셔도 기존에 유기농을 하시든 관행농을 하시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탄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탄소는 탄소전환농법에서 이제 이거 명과 물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탄소는 명, 질소는 물에 대응한다고 이제 하거든요. 이게 물이라는 얘기는 물질을 얘기하죠. 물질. 그 다음에 명이라는 거는 당연히 생명을 얘기하는데 지금 유기농이든 그 관행농이든 이 12농법에서는 농산물을 공산품처럼 물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료로만 주고 있죠. 퇴비도 당연히 비료입니다. 퇴비하고 비료의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식물 입장에서 보면 다 양분으로 필요한 거고, 퇴비에서는 뭐 이게 유기물에서 나온 유기산 정도, 폴믹산, 휴믹산 이런 유기산 있고 기타 등등 화학 비료에 없는 추가적인 게 더 있죠. 그리고 아직 덜 부숙된 유기물이 좀 더 많이 있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양분으로 치면은 퇴비나 비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많이 쓰면 토양 망가져지는 거 똑같아요. 퇴비도. 근데 탄소와 질소의 제가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농사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제 자연에 대한 이치 원리인데 음양의 그 이치를 이해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죠. 탄소와 질소는 음양의 짝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양의 대표적인 게 이제 해와 달이 있고 남과 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농사해온 거는 미생물도 크게는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선과 악의 그 대립관계를 보고 유해균을 무조건 농약으로 살균제나 살균제로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음양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인 관계, 상투적인 관계로다가 바라보고 농사꾼은 늘 이제 전쟁을 하죠. 그래서 내 밭에, 내 논에 평화가 없어요. 늘 이놈의 새끼들 누가 속썩이는지 감시해야 되고 출현하면 가서 바로 무기로다가 때려잡아야 되고 그런 관계로 음양을 이해하고 있는데 자연의 원리는 이런 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 해와 달이 언제 싸우나요? 서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남과 여가 어떻게 서로 전쟁하기 위한 그 음양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관계인데 탄소와 질소가 음양의 관계라는 얘기죠. 아무튼 질소는 물질의 대표적인 주자이고 탄소는 생명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무기물과 유기물을 구별하는 하나의 방법은 거기에 탄소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죠?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이에요. 탄소가 없으면 돌덩이고 무기물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탄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생물을 내 토양에 미생물을 모셔올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질소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땅에 탄질기가
탄질비가 퇴비가 보통 15에서 20 정도 보거든요. 그 정도 퇴비가 그 탄질비가 낮은데 이 퇴비를 갖다가 많이 뿌리 믿고 지금 농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은 부패균이고요. 탄소를 많이 좋아하는 미생물들은 대부분 발효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음양의 짝이라고 했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균형과 조화. 그런 입장에서 이게 탄질비가 40을 넘어가면은 발효균이 우점하고요. 탄질비가 40 이하 떨어지면은 부패균이 우점합니다. 지금 우리가 농사하면서 해충, 온갖 질병들이 그 농산물에 그 많이 그 모여드는 이유가 탄질비를 너무 낮게 가져가서 그래요. 또 이런 말씀드릴게요. 물질의 원리가 물질은 이제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우주의 그 물질 우주의 그 기본적인 원리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무질서, 혼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거든요. 농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이게? 유기물이 부패돼서 원소로 돌아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엔트로피 증가로 갑니다. 원칙에 의해. 우주의 원리예요. 그러면 탄소는 생명은 이것과 반대죠. 우리의 의식이라는 생명은 이러한 원소들을 규합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감소의 법칙이 생명의 원리고, 질소를 대표하는 물질은 놔두면 서서히 분해돼서 결국은 원소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해요. 이게 음양의 큰 주축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농사는 간단하죠. 나는 수확량도 많고 맛있고 병도 없고 그런 농산물을 지금 생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탄질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럼 답이 나오죠. 내 농산물에서는 더 이상 병이 없었으면 좋겠어. 자, 질소 중심의 그 비료들은 엔트로피를 증가하는 쪽으로 가져간다. 이거를 좋게 말하면은 수확량을 늘리는 뭐라고 해야 풍요의 에너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라고 보면 돼요. 엄마는 더 먹어라 해서 애들 막 이렇게 몸집을 키우잖아요. 탄소는 그 아버지 쪽에 해당돼요. 생명을 그러니까 이제 뮬과 려라는 표현도 하는데 음양의 이제 법칙에서 아버지는 뮬에 해당되고 엄마는 려에 해당돼요. 려는 어떤 곡식 곡간을 그 관리하는 엄마 같은 역할이고요. 먹을 거를 관리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면 이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제 짝으로다가 얘기하는데, 관세음보살은 오냐 하고 막 병도 치료해주고 다산의 상징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질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탄소는 아미타불, 규율을 관장해요. 이치를 관장하고, 그리고 생명을 조합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은 농사의 기본적인 큰 해탈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그러면 탄질비를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작물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큰 줄기가 나와요. 여기. 이것만 이해하시고.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선악 개념으로다가 이거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 탄소순환농법의 가장 큰 특징이 상생농법, 공생농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음양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상보적 관계, 서로 보완적 관계로 해석을 하거든. 그런 자연관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생물을 분리할 때도 부패균, 유익균, EM균 많이 사용하시죠? EM균이 뭡니까? 그런 개념이 선악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탄소순환농법에서는 미생물을 그렇게 분류하지 않아요.
비옥도와 청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소는 청정도를 좌우하고 질소는 비옥도를 좌우해요. 그러니까 비료를 퇴비를 많이 쓰면은 비옥해져서 수확량이 증가하죠. 대신에 병이 많아져요. 부패균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패균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 아까 지금 수경재배 말씀을 드렸는데 수경재배에서는 극단적으로 미생물을 다 배제하고 비료로만 키웁니다. 근데 지금 유기농이나 관행농이 거의 수경재배처럼 하고 있어요. 미생물들이 제대로 내 땅에 이렇게 다종다양한 미생물들이 생태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굉장히 편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종류 수가 거의 몇 가지 안 되는. 그러니까 수경재배는 다름없죠. 그러니까 작물이 맛이 없어요. 병 많고 수확량은 많은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왜 미생물들을 말씀드리냐면은 여기 이제 제가 썼는데 미생물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없는 물질들을 얘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분자 수준에 만들어내는 건 당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토케미칼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물이 합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에서 추출하는 아스피린 약성분 그런 거라든가 이런 항생제는 당연히 많고 그런 분자 수준이 아니라 원자 수준에서 연금술을 자유자재로 하는 애들이 미생물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좀 많이 연구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달걀 같은 경우에도 그게 폐쇄계잖아요. 외부에서 뭐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부화될 당시에 원소가 변화됩니다. 없던 칼륨이 4배나 증가하고 그 안에서 또 미생물들이 아까 이제 그 탄소산업용법의 장점이 미생물과 식물 간의 뿌리 내에서 근균에서 공생을 해서 비료 없이 큰다고 그랬잖아요. 그 없는 비료를 어디서 주느냐? 미생물들이 만들어줘요. 미생물들이 원소 변환 능력이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없는, 그러니까 돌에서 과일 재배하시는 분들 아는데 자갈이 많은 데는 과일이 맛있죠. 근데 아실 거예요. 식물 뿌리가 자갈에서 양분을 뜯어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미생물들이 자갈을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비료 성분을 만들어서 식물 뿌리에다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갈밭이 과일들이 맛있어요. 그래서 미생물들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면 비료 없이도 아까 이제 무시비가 특징이라고 했는 탄소산업용법이 미생물들만 잘 키우면 내 밭에 미생물들이 아까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 CMB 40 이상으로만 끌고 가면은 부패균들보다도 발효균들이 무좀해서 병 없이 그 다음에 비료를 주지 않아도 퇴비를 주지 않아도 미생물들이 식물과 공생하면서 충분히 양분을 끌어다가 잘 키우게 됩니다. 굉장히 이거는 이제 좀 신비한 영역인데 아무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16가지의 양분이면은 작물이 자란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물론 잘하죠. 이런 농산물을 지금 우리가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16가지 미생물이 배제된 상태로 이런 작물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체내에서 필요로 하는 각양각색의 양분들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겠죠. 탄소산업용법은 그 16가지 비료로 키우는 농법이 아니고 원리적으로는 무시비예요. 무시비. 그리고 지금 이거 사진 보시기에 이거 하얀 게 얘네들이 뿌리 같이 보이죠? 지금 이게 소나무의 어린 그 싹인데 얘 뿌리는 얼마 안 돼요. 한 3가닥 요거밖에 안 되고 옆에 그 하얀 그 잔뿌리처럼 보이는 것들은 사실상 사상균입니다. 사상균이에요.
얘네들은 산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사상균이 뿌리에 직접 안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균이라고 그래가지고 내생균근, 외생균균. 그러니까 뿌리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놈, 또 밖에만 있는 놈 이렇게 구분하는데, 아무튼 이 엔도파이트라고도 부른다. 근부 엔도파이트. 얘네들에 의해서 양분 활동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식물이 광합성해서 유기산을 만들어내죠. 특히 그 포도당. 그러면은 전체 그 잎사귀에서 광합성한 총량의 10% 이상을 뿌리로다가 실뿌리 끝으로다 뿌려줘요. 땅속으로. 왜 뿌리냐면 미생물들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미생물 주변에 그 토착 미생물들이 이 뿌리 근처로다가 다 달려와서 그걸 먹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먹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보답을 해요. 먹은 만큼. 그래서 사실상 미생물들과 식물들은 대화를 해요.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식물 생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그 우드와이드 웹이라는 것들이 이제 BBC라든가 뭐 이제 많이 TV에서도 이제 방영이 됐는데, 얘네들이 숲 전체가 인터넷망처럼 이 사상균망으로다가 연결이 돼서 거기 통해 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물질도 교환하고 뭐 그럽니다. 자, 이제 이게 우드와이드 웹에 대한 그림인데, 모든 나무들은 뿌리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균근 통해서 특히 사상균 중심으로 다 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연결되어 있듯이 얘네들은 토양 내 그 사상균에 의해서 전부 다 연결이 돼서 그 지금 있죠. 이건 이제 수배 인터넷망이라 해가지고 우드와이드 웹, 월드와이드 웹에 이제 대응해서 이름을 지은 건데, 캐나다의 그 수잔 박사가 이제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무방제의 원리는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까 탄소는 생명을 조합하는 기운이고, 질소는 그 생명을 거꾸로 해체하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소로 되돌린다. 식물은 원소라는 얘기는 지금 그 식물 입장에서는 비료입니다. 비료, 양분. 그러니까 질소 계열의 양분, 그 부패균들은, 미생물은 양분을 관리하는 놈들이고, 탄소를 주로 먹이로 하는 그 미생물들은 주로 생명을 이렇게 조직화하고, 우리가 이제 그 한자로 얘기하면 생기와 사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발효균은 생기, 부패균은 사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약간의 인간 입장에서 이제 선악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식물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해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 자, 알았어. 그러면은 내 밭에 이제 미생물을 좀 키울게. 그러면은 미생물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기존의 유기농에서 미생물을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미생물 발효통을 사가지고 거기다 교반기 설치하고 미생물이 좋아하는 그 온도로 히팅을 해서 거기다가 당밀을 넣고, 당밀은 뭐예요? 당분은 사실 탄소잖아요. 그러니까 발효균들에 대한 먹이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금도 좀 넣고, 그럼 이제 뭐 각종 미네랄이 미생물들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막 발효를 해가지고 그거를 뭐 관주하든가 연면시비하든가 하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합시다. 저는 아주 그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유기농 하시는 분들 미생물 배양을 그렇게 많이 해서 뿌려주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미생물을 투입하는 이유가 뭐죠? 미생물 그러면은 요즘 유명한 그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많이 이제 그 얘기가 되죠.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미생물 관련되면 딱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세 가지 얘기예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미생물의 먹이, 우리로 치면은 유기물이에요. 미생물의 먹이 뭐 당밀 이런 거. 지금 그 우리가 그 인체에 대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대장은 최근에 들어서 다시 평가되고 있는데 이제 대장과 뇌가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뇌와 장의 축이 있다.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뇌장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장이 건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체 면역력의 70에서 80%를 장이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장 그러면 장 미생물을 얘기하는 거고 또 제가 이 탄소전환용법을 하면서 제 몸에 대해서도 이제 훨씬 이해가 지금 넓어졌는데 내 밭, 그러니까 대지라는 미생물들이 사는 공간, 거주 공간이 이 흙, 땅이라는 것과 인간이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으로 비유하면은 이 대지가 이 장으로 그대로 대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미생물과 농사하고의 관계는 뗄 수가 없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번 보죠. 우리가 그 건강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 미생물 비율, 아까 이제 뭐 부패균, 유익균 이렇게 이제 나눈다 그러면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이 장미생물의 관계가 어떤 게 제일 건강한 거냐? 지금 최근에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85대 15대 15 정도로 얘기해요. 85대 15.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파악했는데 7대 3이면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내 밭에 끌고 가면 돼요. 내 밭에 유익균 7, 유해균 3. 근데 유해균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표현이 좀 잘못된 거예요. 풍요균, 비옥도예요. 비옥도. 농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출도 중요하잖아요. 그치? 이게 매출하고 연관된 건데 이건 품질하고 연관돼요. 비옥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농사할 때. 그래서 이게 적으면 수확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비옥도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3이면 충분하다. 3. 그리고 유익균의 비율은 7 정도면 적당하다. 아까 이제 음양을 상대적 관점, 상투적 관계로 이해하면은 자 그러면은 얘가 병균이지 않습니까? 얘가 그러면은 한번 보죠. 우리 장 미생물에서 얘네들을 다 삭제해버리면 극강의 건강이 찾아오겠네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얘네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무너지죠. 설사하고 면역 체계가 다 망가져서 유익균만 남겨놓으면은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좀 그런데 이것은 두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굉장히 건강해지는데 우리 농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유해균이 지금은 대부분의 땅들이요 이 유해균의 비중이 50% 훨씬 이상인 거예요. 이 거꾸로 역전돼가지고 그러니까 병이 다발할 수밖에 없죠. 지금 비료, 퇴비를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내 땅이 지금 돼 있어서 염류 직접, 그다음에 병원균, 자연은 이 균형을 맞추려고 계속 뒤집거든요. 병이라는 거는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균형이 깨진 거를 바로잡으려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조정 작업이 들어온다. 그럼 조정 작업이 언제 안 들어오냐? 이런 상태가 되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잡초도 여기에 연관이 있습니다. 잡초도. 지금 내 밭에 잡초가 징글징글하잖아요. 농사하면서.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 잡초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거를 탄소순환정법 자연재배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노컬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윤작을 해야 되는 게, 돌려짓기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자연계에서 어떤 식물이 돌려짓기를 하나요? 한 자리에서 계속 자라죠. 그죠? 그게 당연한 건데 왜 농사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삼 심었던 자리에 되나요? 안 되죠. 생강, 특히 윤작에 예민한 작물들이 있는데 한 자리에서 계속 재배를 하면은 아예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강을 재배해 보니까 인삼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텀이 오래 걸리니까 생강을 해봤어요. 생강도 안 된다고 해서 됩니다. 자연재배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자리에 계속 짓는 걸 추천을 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이게 깨지니까. 유기농이나 관행재배에서 기본적으로 양분을 농민이 공급하기 때문에 먹고 남은 양분들이 토양과 결합을 해서 염료로 직접이 되죠.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런 일이 없어요. 다 그것도 미생물들이 분해해서 쓰고 자기들도 먹고 남는 건 또 식물에게, 작물에게 공급해주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무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인삼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산삼은 되는데 왜 인삼은 안 되지? 같은 자리에서 수십 년, 수백 년 같은 자리에서 산삼은 자라잖아요. 왜 되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 밭을 이렇게 만들면 가능하다. 인삼을 캐내고 거기다가 또 심을 수만 있다면, 지금 금산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인삼 심을 데가 없어가지고 농약으로 퍼부어서 지금 부패균들 농약으로다가 때려잡아가지고 그나마 5년근 6년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수출도 안 돼요. 잔류 농약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농약을 들이퍼가지고 풀 잡는다가 풀 안 나옵니다. 풀이 하는 역할은 미생물들과 풀도 공조를 하면서, 공생을 하면서 자연재배를 해보면 땅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첫 해는 화분과작물, 강아지풀, 바랭이, 피 엄청나게 올라온다. 근데 얘네들이 보기는 아주 지독하잖아요, 얘네들. 근데 얘네들이 다 하는 역할은 땅을 살리는 역할이거든요. 산성화되어 있는 땅에서는 이 화분과작물 풀들이, 잡초들이 우후죽순 엄청나게 빽빽하게 올라와요, 첫 해. 근데 탄질비를 계속 올려가면서 뭐 이렇게 버섯 패배지라든가 톱밥이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이렇게 탄질비 계속 올리고 이 유익균의 비중을 늘리면은 그 다음에 쌍둥이 식물 풀로 바뀌어요. 명아주라든가 비름나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러다가 3, 4년 지나고 나면은 풀이 점점 잦아들다가 안 나와요. 이제 가끔 하나씩 보이는 정도. 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이게 풀씨는 뭐 수천 년 동안 쌓여 있으니까 온 밭에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풀씨가. 근데 얘네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화가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 발화의 그 시그널을 미생물이 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단작화, 한 작물만 같은 자리에서 계속 재배가 되고 풀도 안 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한번 보죠. 그동안에 이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탄소순환정법의 핵심적인 이론은 이게 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이론이 기존의 농법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던 내용들이죠. 뭐 제가 이제 저희 농장에서도 한 5년 동안 수백 명이 다녀가셨는데 이해 못할 건 없잖아요. 근데 이해를 안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이제 시중에서는 기존에 이제 그 12농법에 아까 그 말씀드린 16가지의 그 양분이라는 게 머릿속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적용을 못 하세요. 내 밭에 구현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 어려운 건 없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음양에 대한 개념을 다시 달리 생각하자. 이게 상호 투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고 그것을 내 밭에 구현을 하는데 탄질비, 특히 탄질비를 40 이상으로 해서 유익균을 늘리고 그 다음에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부패균, 부패균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서로 필요한 비율로 조정을 하면은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고 내 밭에 평화가 드디어 찾아온다. 매우 간단한 일이죠. 근데 이거는 이 농법이요, 그 일본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퀀텀 아그리컬처라고 해가지고 같은 개념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이름만 다를 뿐인데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농법입니다. 그 자연재배 유기농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유기농의 유럽에서 시작된 유기농의 원조가 슈타이너인 거는 잘 아시죠? 인지학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알도르프 학교 그런 교육부터 그 다음에 모든 철학 사상가이자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게 이제 유기농인데 슈타이너의 유기농이 최종적인 진화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의 양자 농업, 퀀텀 어그리컬처라는 걸로 지금 정리가 다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장 안 하더라도 언젠간 아마 이런 개념으로 농업이 전환될 겁니다. 이거는 최첨단 농법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가 최근의 그 물리학인 양자역학하고 이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굳이 이제 퀀텀 어그리컬처라는 양자 농업이라는 이름을 지금 뽑은 것 같아요. 네, 핵심적인 이론은 되게 철학적으로도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관찰자 효과, 물과 명에 대한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기회가 나중에 되면은 아마 좀 이 부분만 해도 이제 한 2-3시간 깊이 있게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하고 나면 농사가 훨씬 더 재밌어져요. 그리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 삼라만상이 펼쳐진 거는 우리 의식이 펼쳐내는 우리 이 중생 하나하나가 펼쳐내고 있는 그 공동의 업이다, 공업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관찰자 효과하고 다 통하는 말이고 만법동군이다 해가지고 진리가 뿌리가 하나라는 말처럼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저기에다 해당이 되고 다 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입장에서 농사를 하면은 굉장히 신비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참고 자료로 우리 유기농이 넘어야 될 과제를 지금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실제로 제 고객들이 주로 어디서 주문을 하시냐면요, 서울 강남에서 제일 많고요, 서초동, 강남,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꽤 많아요. 부산의 그 해운대구. 이런 분들은 정보가 보다 더 넓고 신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유기농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지금 이거 방송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유기농 채소가 더 위험하다 뭐 이런 굉장히 충격적인
제목을 뽑고 방송을 했는데 또 채소의 진실이라는 이 책은 채소를 먹어도 암에 걸린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채소 소비가 1위인 거 아시죠? 근데 채소를 먹으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위암과 대장암이 1, 2위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 이유 뭐죠? 제가 보기에는 질산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산염. 질산염 문제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유기농 단체에서도 쉬쉬하고 학계에서도 쉬쉬하고 농정 관계자들도 쉬쉬하고 굉장히 이거는 계륵 같은 문제거든요. 이걸 거론하면 안 돼요. 이걸 거론하면 여러 사람 다쳐요. 근데 사실상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암과 대장암 발병률이 굉장히 많아요. 높아요. 그래서 언젠간 제가 봐서는 유기농에서 왜 이 질산염이 일반 채소보다 높은 게 나오냐. 지금 요 보라색이 지금 유기농 농산물이고요. 이 주황색이 일반 농산물인데 한번 보세요. 케일, 시금치, 배추, 미나리 일반 농산물보다 이 질산염 함량이 더 높게 나와요. 지금 조사에도 아마 더 할걸요. 이게 지금 2000년 초반에 소비자보건에서 요청으로 국가에서 건국대학교 손상목 교수에게 국가 과제로다가 해서 나온 결과들인데 그 이후로 조사도 안 해요 지금.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근데 이런 정보들을 부자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기농도 안 사 먹습니다. 네. 암 걸린다고, 치매 걸린다고. 제가 봐서는 암도 암이지만 치매가 지금 문제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이거 굉장히 관계가 높습니다. 질산염하고 치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그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이 질산염이 이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서 혈류의 그 산소를 억제해요. 그래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뇌세포를 죽이고 치매가 오게 해요. 그런 게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차라리 안 걸려 죽으면 괜찮은데 치매는 삶의 질을 굉장히 노후에 떨어뜨리고 식구들을 전체를 다 비참하게 하고. 저희도 지금 장인어른 치매 장인어른을 모시고 있는데 굉장히 참 쉽지 않은 거죠. 치매만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2년,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일본 과학기술청의 자료인데 1952년에 미네랄 그 성분이 13이었는데 1982년에 3.7, 1993년 0.7로 떨어지고 있죠.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양분이 없어지죠? 또 파이토케미칼은 더 심각해요. 수경재배에서 파이토케미칼의 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깨끗해 보이고 보면은 막 싱싱해 보이고 하잖아요. 수경재배 요즘 채소들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 보면. 근데 일종의 이제 그 속빈강정, 뻥튀기 같은 식물들이죠. 이거는 미생물이 배제돼서 그래요. 토양 내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진짜 먹거리 제대로 사람 그동안은 우리가 배고픔을 면하는데 급급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누가 배고파서 허기 달리려고 먹습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살 빼는 게 더 급하죠. 응? 어떻게 하면 살 안 찔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그게 문제지. 지금 보릿고개가 있기를 해요. 뭐 지금 먹을 게 뭐 끼니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먹거리 문제를 다룰 때 양보다는 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좋은 제대로 된 먹거리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을 때 예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가 하던 농산물은
지금 보세요. 아까 이제 항상 탄질비를 생각하면 탄소와 질소 비율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옛날에 뭐 비료가 있었어요. 뭐 퇴비라고 해봐야 집에서 키우는 가축 소 한두 마리, 돼지 몇 마리, 거기서 나오는 축분 그거 뭐 볏짚하고 뭐 콩깍지하고 유기물들하고 섞어서 퇴비 만들어서 고작 뿌렸던 게 다행인데 그거를 탄질비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지금 밭에 축분 퇴비 뿌리는 양에 비하면 얼마나 비율로 될까요? 세 발의 피죠. 굉장히 적은 양을 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배했던 농산물이 맛있었던 거고 또 비율로 치면은 발효균과 부패균의 비율로 치면은 부패균들이 굉장히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습니다. 그때 농산물들이.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복숭아 먹던 기억도 보면은 막 이렇게 그 과즙이 질질 나고 향도 굉장히 강했고 복숭아 먹었던 손이 하루 종일 이 복숭아 향이 지워지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 복숭아 그런가요? 이게 무 맛인지 복숭아 맛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맛있는 복숭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농산물을 그렇게 맛있는 농산물을 재배할 방법 간단하죠. 자, 이제 시간이 되었나요? 한 15분 정도 더 하고 그냥 질의응답으로 갈게요. 제가 땅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농사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고 쉽게 이거 너무 힘들진 않으냐 그래요. 지금 그 퇴비 줘서 농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진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죠. 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핵심은 지금 모든 논밭은 부패균이 우점한 부패형 토양으로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든 왜 퇴비 비료 많이 써서 그래요. 그건 간단합니다. 유기물 넣어본 적 있나요? 농사하시는 분들 유기물 넣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탄소를 넣어본 적 있나요? 유기물로 하면 헷갈리는데 퇴비하고 자꾸 양분이라는 개념이 따라 들어와서 그런데 탄소제를 넣어보신 적이 있나? 마른 풀, 톱밥 이런 거 없어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다 부패로 지금 진행이 돼서 땅은 딱딱해지고 염류는 집접이 되고 지금 그런 상태죠. 어떻게 보면 탄소순환농법에서는 버섯 패배지를 가장 강조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버섯 패배지가 왜 중요하냐면 산속의 청정도를 내 밭으로 끌고 오는 방법으로 버섯균이 필요한데 버섯균은 톱밥, 나무 잔가지라든가 톱밥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데 버섯이 먹을 높은 탄질비의 재료가 필요해요. 그거를 따로따로 하기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버섯 농장이 그냥 버리는 그 버섯 패배제를 갖다가 계속 넣는데 공짜잖아요. 일단 좀 그거를 회수해서 밭에다가 이제 뿌리는 뭐 작업은 좀 필요하지만 아무튼 거의 공짜 재료들을 주변에서 하는 거. 주변에 보면은 이제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갈대를 강에서 이제 배다가 넣기도 하고 돈 주고 좀 구입하면은 볏짚도 좋은 재료고요. 그 다음에 뭐 짬짬이 버리는 이런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웃 농가들 많잖아요. 들깨떼, 참깨떼 주워다가 해서 넣고 과수원에서 이제 그 장가지 이렇게 묶어놓은 거, 그거 다 버리는 거 그런 거 그냥 갖다가 계속 넣고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만 하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제가 재작년에 그 대청호에서 한번 홍수가 나가지고 목재 그다음에 갈대 해서 그 무슨 리죠? 거기다가
뉴스에 나오길래 한번 가봤어요. 산더미처럼 막 이렇게 갈대 그 잔사들을 쌓아놨더라고. 저는 이제 그런 게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면은 이런 농사 하시는 분들에게 이 군이나 면에서 그 회수해서 좀 그냥 무상으로 좀 이렇게 갖다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제가 써보니까 갈대만큼 좋은 재료가 없어요. 사상균도 번식을 하지만 2차 미생물 방성균이 제일 빠르게 번지는 게 갈대더라고요. 갈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넣으면 돼요. 넣으면은 아까 그 미생물들을 배양통에다가 따로 배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미생물을 배양통에서 배양을 하는가? 내 땅에서 배양을 해야지. 그러면은 미생물들이 이렇게 그 서로 우점하려고 하는 그 대사 물질을 내뿜으면서 땅이 알갱이가 입단화되거든요. 토양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배양통에서 배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저희 회원들 중에 한 두 가지 예만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그 어디야? 연천에서 포천시네요. 포천에서 애호박 농사를 하시는 분인데 하우스가 한 19동인가 있어요. 근데 한 10동 하다가 9동을 샀는데 그 지금 여기 보면은 전기 전도도가 4.6이죠. 첫 해에 지금 토양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시금치도 안 자라. 퇴비 비료가 쩔어가지고 지금 EC가 4.6이니까 굉장히 지금 높게 지금 이렇게 염류가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폐기물상을 돈 주고라도 사서 넣어봐라. 그랬더니 사실 저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하우스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장갑 다 빼고 하든가 아니면 1년 벼농사를 하든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해결이 잘 쉽지가 않은데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그냥 버섯 배지만 듬뿍 넣는데 1년 후에 전기전도도가 정상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농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론적으로는 제가 장황하게 떠들었지만 실천적으로는 되게 간단해요. 버섯 패배지를 구할 수 있으면 버섯 패배지 넣고 갈아서 미생물이 그러면 부글부글 땅이 이렇게 그 이스트는 밀가루 반죽처럼 부풀어 올라오기 시작해요. 푹신푹신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비활성화된 그 염류들이 다 양분으로 다 해서 비료 안 주고 그냥 심어도 잘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여기는 여기도 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인데 그 전기전도도 그 프린터벨 보이시죠? 얼마예요? 17.7입니다. 농사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아까 4.7도 안 된다 그랬는데 전기전도도 EC가 17.7이에요. 굉장히 고도로 집적이 된 땅인데 여기서 그 무시비로 지금 고추, 토마토 재배 잘하고 있어요. 오해되죠? 이거는 관행재배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미생물 때문이에요. 이분은 그 탄소전환농법 연구회 부회장인데 아무것도 투입도 안 하고 여기는 이제 그 버섯 농장이 좀 많지가 않고 원목 재배, 봉화인데 원목 재배를 주로 하는 배지로 버섯을 키우는 농가가 없고 참나무 원목을 그 재배하는 버섯 농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폐목을 갖다가 그거를 이제 빻아서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는 것만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땅 만드는 과정을 지금 찍은 건데 초창기에 이제 산에서 부엽투도 긁어다 뿌리고 초기 이제 토착미생물 접종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천공기로 땅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워낙
이게 이제 제가 농사지고 있는 이 황토 땅이 아주 유명한 예전에 이제 옹기쟁이들이 지게로다가 황토를 떠다가 그 뭐죠 항아리 만들었던 땅이에요. 얼마나 딱딱한지. 그래서 천공기로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산소도 공급하고 부엽토도 긁어다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1m씩 파가지고 나무 둥치에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 갖다가 넣고 묻었어요. 탄소전환정법에서는 이제 공기 구멍이라 가지고 토양의 산소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버섯 패배지, 표고버섯이죠. 표고버섯은 제가 봄 가을로 버섯 농장 제가 이제 거래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작업해가지고 트럭으로 실어다가 하고. 근데 이거는 이게 38루베인가요? 톱밥 운송차 그 워킹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톱밥을 싸게 받아가지고 톱밥도 지금 넣어봤고 가을 되면은 겨울 되면은 뭐 이제 농가들이 좀 한가하잖아요. 저는 그냥 강가에 가가지고 갈대 베가지고 밭에다가 계속 갑니다. 땀나는 대로 갈대 가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갈대만 넣어도 작물 그다음에 땅도 금방 만들어지고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고추 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갈대 깔아서 로터리 치고 퇴비 좀 넣고 고추 농사 하시면 방성균이 그냥 땅 속에 이렇게 흙이 한 줌 이렇게 파서 냄새 맡으면은 화장품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그 산흙 냄새가 나고 일단 그 냄새만 나면은 병은 없어요. 탄저병 이런 거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토양 내 미생물, 특히 음양의 균형을 생각해서 탄질비를 고려해라. 발효기운 우점으로 7대3만 만들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돈이 될까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이제 한 5년간 일본에서 하고 있는 탄소전환 농법을 오리지널로 100% 오리지널로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5년을 작년까지 했어요. 연구하면서 대부분 연구하면서 그다음 수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채소하고 지금 쌈채소 꾸러미 회원 모집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산딸기 농사 요거를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이 밭 형태가 여기는 지금 그냥 평평한 땅바닥이고요. 여기는 레이즈드 베드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봤는데 여기는 높이가 한 40cm 정도, 여기는 한 50, 여기는 한 70 이렇게 높이를 좀 따로따로 해서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땅을 최단시간 내에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가장 지금 문제가 이 토양에 산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산소는 왜 공급해야 되냐면 발효균들이 주로 호기성 미생물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힘기성도 있긴 한데 땅 속에 산소를 얼마나 깊이 집어넣느냐가 관건인데 이런 레이즈드 베드로 하고 또 밑에다가 아예 나무를 두껍게 깔고 흙을 위에 올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되죠.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옆에다 이제 구멍도 뚫어서 제가 논산에서 딸기 수경 재배를 해보면서 이 하이베드의 장점을 너무나 체감을 해서 야 이런 방법으로 좀 생략화해서 농사를 좀 행복하게 허리 안 아프고 편안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 해서 채소는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너무 편해요. 여기 비료 퇴비 없이 그냥 버섯 패배지만 가지고 너무 맛있게 채소가 재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배하는 채소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이거 시험 재배로 한 7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하우스 파이프도 이거 아래 복숭아밭에서 버리는 거 이렇게 덕장 만들었던 거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그냥
임시로 만들어서 레이저드 베드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한 70평에서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만 가지고도. 산딸기는 옥천의 산딸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김천인가? 김제하고 옥천에서 산딸기를 주로 하는데 이게 산딸기가 제가 논산에서 딸기 재배를 해봐가지고 산딸기도 좀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걸 다 사 먹어봤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고서는 한 800평 정도 산딸기를 재배했는데 버섯 패배지만 가지고 비료 퇴비 일체 없이 자연 재배로 했습니다. 잘 됩니다. 산딸기는 농사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얘는. 근데 따기만 하면 돼. 근데 요즘 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져 가지고 조금 줄여가지고 500평만 지금 남겨놨는데 이렇게 알도 굵게 잘 달리고 너무 맛있어요. 나중에 올 5월달에 6월 한 5일 이때부터 수확을 하는데 한 3주 정도 수확을 하는데 기회가 있으시면은 저희 농장 거 하고 옥천에서 나오는 그 재배 농가들 그 유박, 퇴비, 비료로 키운 산딸기하고 한번 맛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경쟁력 아니겠나. 그러니까 지금 산딸기도 한 1,500 이상 수익이 올라와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버섯 배배지 한 3년 열심히 줬는데 이제 그것도 안 줘요.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온 밭이 퇴비장 같아. 푹신푹신하고 더 이상 줄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지가 달리고 따기만 하면 되고 전정하는 거 잠깐 끄트머리만 자르는데 한 오전 작업 4시간이면 끝나고요. 그리고 6월달 좀 땡볕에 좀 더울 때 얘가 열려서 문제인데 따기만 하면 돼요. 판매는 인터넷에 아까 보셨잖아요. 1kg에 2만원, 2kg 한 박스에 4만원 판매하고 있거든요.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보니까 상추도 경쟁력이 있고 옥수수도 여기 많이 하죠. 괴산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옥천에서도 옥수수 농사가 많이 하죠. 대학찰 옥수수를 해봤는데요. 이 농법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맛이 옥수수 맛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심심해서 옥수수도 판매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양파를 하고 있는데요. 양파는 저희만 먹으려고 심었다가 이제 굉장히 좀 열심인 우리 회원들이 있어서 몇 집만 좀 줘봤더니 양파가 보통 이제 그 프라이팬에 볶든가 요리를 하면은 김치찌개 넣든가 하면은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얘네들은 아삭아삭해요. 그냥 다 요리를 해도. 그리고 굉장히 달아요. 상큼해. 양파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몇 개 이제 품목으로 저희 소비자들 반응을 보고 알잖아요. 네, 막 농사 이왕이면은 이 농법이 그렇다고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어렵냐?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이거를 탄소순환 농법 이렇게 쓰고 일본어로 발음하면 탄준이라고 있거든요. 탄준. 근데 그 일본어로 탄준이 단순이라는 말하고도 발음이 같아요. 한자를 읽으면은.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워낙 뭐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기존 농사할 때는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토양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각종 식물 영양학 공부해야죠. 뭐가 결핍되면 무슨 병이 오고 뭐가 결핍되면 다 외워야죠. 근데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순 농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특히 병은 없다. 벌레는 좀 있어요.
원래는 이게 일본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응애도 좀 오고 많이 오진 않는데 응애도 좀 오고 가끔 진딧물도 있고 근데 유기농 약재로 충분히 방제가 가능해요. 저는 딱 1년에 한 따기 전 여물기 전에 유기농 약재로 한 2번 정도 방제하고 끝납니다. 일체 살균제 없고 그 정도. 그래도 간단하잖아요. 다른 관행농사 하시는 분들 살충제, 살균제 4번 이상 6번까지 치거든요. 산딸기 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유기농 약재, 진자비골드라는 거 한 2번만 치면 끝이에요. 응애하고 진딧물 다 잡히니까. 아무튼 간단하다 이 농사가. 그리고 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땅을 만든 거에 대한 내 땅에 대한 가치가 이거 말도 못하게 높아져요. 어떤 걸 심어도 다 잘 되니까. 병 없이요. 농산물 나오는 거 맛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제가 이제 그 과수 부분에 대한 지금 테스트를 들어갔는데 작년에 자두가 처음 나왔고 올해 이제 복숭아도 추가로 심어서 이제 채소보다는 이제 과수 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과수 그 기적의 서과처럼 과일의 맛이 또 굉장히 이제 이게 그 차별이 많이 됩니다. 이 농법으로 간단하기도 하고. 근데 해보니까 과일은 역시 비옥도가 좀 높아야 돼요. 과가 너무 작으면 또 그렇잖아요. 어디 팔 데도 없고 맛있긴 한데 단단하고 맛있긴 한데 저는 이제 목표가 이 농법을 이제 소개하는데 인터넷으로 제 그 다소산화정법 연구회 카페에서 회원 판매 해보니까 이게 뭐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과수를 가지고 차별화된 과일을 경매 시장으로 간다.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경매사들한테 일단 노트장을 좀 찍고 주변 농가들한테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듣도 안 해요. 제 주변에는 이게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오신 건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이 농법을 좀 소개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되는 걸 보여주면 주변 농가들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과일이 나오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주변 분들. 아무튼 관심 가진 분들 제가 강력 추천하니까 해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땅에다가 내 먹을 텃밭부터 또 유기물을 뭐 콩대, 뭐 들깨대 많이 넣어보세요. 그리고 로타리 치고 퇴비를 절반 지금 뿌리던 거에 절반 이하로만 줄여보세요. 마지열로 어떻게 달라지나 땅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세요. 미생물 이왕이면 뭐 비수센터에서 무상으로 대항해서 주잖아요. 처음엔 도움 많이 돼요. 그것도 넣어지고 땅에다가 유기물 그 미생물이 땅에 남아 있으려면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생물 키우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생물은 굶기면 안 돼요. 굶기지 마라. 그 다음에 질식시키지 마라.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산소 특히. 그러니까 숨 못 쉬게 하지 말고. 또 예를 들어서 비가 왕창 왔어요. 노지에. 그럼 미생물 당연히 죽죠. 가능한 한 비가림이 좋습니다. 비가림. 굶기지 마라. 숨 못 쉬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열사라고 그래가지고 보통은 아까 그 유익균이 40도 이상이면 죽기 시작해요. 40도. 부패균들은 퇴비더미에서 7, 80도가 돼도 살아남는 애들이 부패균이에요. 이 유익균들은 발효균들은 40도 이상 되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뭐 퇴비 만든다고 막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버섯 패배지 다룰 때 특히 쌓아놓으면 안 돼요. 금방 내부 온도가 60, 70도, 8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버섯 패배지 쓰실 때는 갖다가 바로 쫙 펴가지고 로타리 바로 치는 게 좋아요. 열사시키지 마. 그런 관점으로 미생물을 관리하면은 내 땅은 저절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작물 키우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얘네들이 알아서 키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료 먹고 큰 놈하고 지가 혼자 큰 놈하고 맛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건 뻔한 거예요. 이게 자연재배인데 비료나 퇴비는 약간 줘도 돼요. 약간 줘도 돼요. 근데 절반 이하 3분의 1로 줄이시면 훨씬 좋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냥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도 이게 그걸 실행을 못하니까 지금은 그냥 차라리 고민하지 말고 주세요. 대신에 절반 이하로 줄여. 점점 줄여나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상추만 해도 단맛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고춧가루가요. 그걸로 김장하면 정말 김치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는 거 직접 내 먹을 거라도 좀 해서 내 자식들이라도 좀 주십사. 딱 만들어서. 이게 만약에 제가 바라는 건 그거죠. 이 농법 자체가 유기농이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 이 상생에 대한 개념, 미생물과 식물과 사람, 모든 유기물도 생명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현재 유기농법으로는 땅을 살리지도 못하려 좋은 먹거리 만들지도 못해요. 유기농이 가지고 있는 한계 지금 그런 거를 이런 개념을 좀 도입해서 유기농을 하시면 훨씬 맛있고 경쟁력 있고 경매에서의 단가 높게 나오고 또 한 번 먹어본 소비자들은 어디 딴 데 못 갑니다. 계속 기다려요. 언제 나오냐고. 그런 농사를 해야 되겠죠. 뭐 지금 2시간 가까이 지금 뭐 우리 이강욱 강사님의 열정을 쏟아붓고 이제 강의를 좀 마치는 시간이 됐는데 아까 우리 이강욱 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면적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여기 참여한 분들 플러스 좀 인근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자기 그 농경제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대청호에 장마만 지면 그 잔가지가 막 들어있는 걸 인위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막 쌍우차에 석굴이에다가 그거라도 아마 우리 저기 지역에 송윤석 의원님으로 한번 협의를 해봐서 그거 파쇄해서 우리 안남만이라도 이런 그 탄소순환농법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게 좀 의견 제시 좀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일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2008년도인가부터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는 있지만 좀 답보 상태예요. 뭐냐면 이제 애양심에 의해서 고향사랑 뭐 기부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도 먹거리에 관심이 많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먹거리가 좋은 데로다가 기부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남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탄소순환농법을 우리가 교육하는 이유도 현재 상태에 관행적으로 친환경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어느 팔도에 가도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탄소순환농법에 의해서 재배된 이 농작물을 고향사랑 기부제 한 사람한테 먹였을 경우에 입과 입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됐을 경우에 판로는 또 걱정이 없지 않을까. 또 뭐 타 지역을 떠나서 안남하면은 탄소순환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미지가 돼버리면은 뭐 판로 개척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다소나마 더 생소한 그 단어를 접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 2시간 동안에 우리 열심히 강연을 해주신 우리 이강욱 강사님한테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